냄새나는 한씨, 당장 저리 치우지 못해? 에드워드라는 미국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한국 이름도 있어요. 한 중국인 요리사가 한국 음식을 불쾌해하며 꺼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위 동료들은 물론 CNN마저도 한식을 극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장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음식 먹으면 항상 너무 많이 줘서 배부르고 다 못 먹어요. 역시. 그치. 아이디어를 디저트로 생겼어요. 남은 세 개의 떡볶이를 디저트로. And 막걸리. 아니 한국말이 그렇게 서투신데 서툰 말 안에 굉장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뉴욕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주위에 말한 적은 없지만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적 기억은 늘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보육원의 딱딱한 침대와 삭막한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입양되어 가는데 저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죠. 클레어는 너무 조용해서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제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보육원 급식실에서 일하시던 마사 아주머니가 절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릇 닦기, 재료 다듬기 같은 작은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방에서 일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달까요? 그렇게 시작된 요리와의 인연이 저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줬습니다. 요리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I really try to find my own way of cooking. The way I'm creating some dishes is to think first of the combination of flavors.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미슐랭 레스토랑의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죠. 주변에서는 모두 제가 성공했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매일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특히 장 웨이 수석 셰프와의 관계는 늘 불편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제가 들어온 첫날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며 은근히 비꼬았죠. 심지어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를 보면 너무 기교만 부리려 한다고 혹평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견뎌냈는지 그는 모르니까요. 얼마 전 일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혼자 남아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죠. 주방의 불빛이 어슴푸레한 가운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완벽한 셰프 유니폼을 입은 채 레시피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달까요? 그때 장 웨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 그저 기술만 있을 뿐이지. 솔직히 그 말이 가슴 한켠을 찔렀어요.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의 밥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가 매일 수백 달러짜리 코스 요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수연 언니가 있어서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수연 언니는 이 레스토랑에서 저와 가장 친한 동료죠. 한국에서 유학 와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클레어, 또 혼자 야근이야? 여기, 내가 김치찌개 좀 끓여왔어. 수연 언니는 종종 이렇게 저를 챙겨주곤 했죠. 처음 그 빨간 국물을 봤을 때는 살짝 겁이 났는데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큰하면서도 따뜻한 그 맛이 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늘 그러셨어. 진짜 요리는 마음을 담는 거라고. 내가 힘들어할 때면
한국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것처럼 나도 뭔가 해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문득 눈물이 났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달까요? 수연 언니는 그런 저를 마치 친동생처럼 꼭 안아주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수연 언니를 통해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들은 늘 새롭고 흥미로웠죠. 특히 김장 문화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웃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모습이라니. 우리 레스토랑의 공유 정신과는 또 다른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 웨이는 그런 우리 사이가 못마땅했나 봐요. 여기가 프렌치 레스토랑인지 코리안 레스토랑인지 모르겠네. 라며 비꼬았죠. 심지어 어느 날은 수연 언니가 직원 식당에서 끓여온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며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수연 언니는 오히려 웃으며 장 웨이에게 된장찌개를 한 그릇 담아주었죠. 셰프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된장찌개예요. 그날 이후로 장 웨이의 태도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수연 언니의 요리에 담긴 따뜻함을 그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변화는 그날 밤, 다름 아닌 넷플릭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넷플릭스를 켰는데 추천 목록에 흑백 요리사가 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요리 프로그램은 이미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에드워드리라는 이름이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설마 그 유명한 에드워드리. 미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LA 타임즈가 요리계의 마더 테레사라고 칭한 인물이었죠. 특히 그의 푸드 포 러브 재단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며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그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가 심사위원이 아닌 참가자로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다니.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대망의 첫 화를 틀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흑과 백, 두 팀으로 나뉜 요리사들의 대결. 처음에는 여느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똑같은 방송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1화를 보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화려한 연출이나 자극적인 드라마는 없었지만 요리사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특히 백팀의 이미영 셰프의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15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그녀는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고 했죠. 급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제 인생의 보람이라는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수연 언니가 늘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성이야.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지. 심사위원들의 평가 방식도 특별했어요. 백종원 대표는 대중의 시선으로, 안성재 셰프는 전문가의 관점으로 평가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진심을 이야기했죠. 요리에 담긴 이야기, 그 사람의 철학을 중요하게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흔든 건 세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한 참가자가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된장찌개를 선보이는 순간이었죠.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릇 가득 담긴 사랑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었거든요. 할머니의 된장찌개는커녕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죠. 어쩌면 제가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된 것도 그런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은 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깊이 있게 한국 음식의 철학을 보여줬어요. 맛의 대결을 넘어서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을 보여주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탈락한 참가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5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참가자들이 봉사의 집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는 미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참가자들은 오히려 서로 도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려 했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입니다. 한 참가자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걸 밤새도록 에피소드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요리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완벽한 플레이팅, 미슐랭 스타, 높은 연봉. 하지만 그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에 들지 못한 채로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레스토랑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찾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찾은 곳이 스트리트 MARYS 홈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과 비슷한 차가운 벽과 쓸쓸한 창문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수연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땐 언니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연 언니나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의 치유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맛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힘이요.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클레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을지도 몰라. 우리 함께 해보자. 내가 아는 한식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된 것만 같았거든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니 제 가슴이 두근거릴 지경이었으니까요. 물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한 기분도 들었지만 다행히 수연 언니는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주었어요. 클레어, 우선 한식의 기본부터 배워보자. 내가 가진 파인다이닝의 기술력과 한식의 정성이 만나면 분명 특별한 뭔가가 탄생할 거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언니에게 한식을 배웠어요. 된장찌개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궁금했어요. 왜 하필 된장찌개일까? 수많은 한식 중에서. 그런데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된장은 시간의 맛이야. 콩을 삭혀서 메주를 만들고 그걸 또 발효시켜서 된장이 되지. 마치 우리의 삶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깊어지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보육원에서의 시간들. 그건 제게 고통이었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식에 대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언니가 알려주는 모든 요리에는 이야기가 있었죠. 특히 미역국을 배울 때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의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그때 문득 제 생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 번도 미역국을 먹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생일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후 저는 드디어 스트리트 MARYS 홈을 찾아갔어요. 먼저 원장님께 제 계획을 설명드렸죠. 파인다이닝 기술로 한식을 재해석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요. 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난관이 찾아왔어요.
장 웨이가 제 계획을 알게 된 거죠. 프렌치 레스토랑의 주방을 한식 연습장으로 쓰다니. 당신 미쳤어요? 위생 점검에서 레스토랑이 망해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그의 방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해둔 식재료들이 종종 사라졌고 레스토랑 관리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레스토랑 동료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주었던 거예요. 클레어, 우리도 도울게. 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거든. 주방 스태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파티시에 잭은 한식 디저트를 연구하겠다며 밤늦게까지 남아 실험했죠. 저는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마음을 닫은 채 주위 사람이나 레스토랑, 동료들에게 말도 잘 붙이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 수연 언니를 제외하면 1년에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제가 위기에 처한 순간 저를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마치 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저의 첫 번째 코리안 파인다이닝 메뉴가 완성됐어요. 미역국을 베이스로 한 콘소메 수프, 된장 소스를 곁들인 가을 채소 플레이트, 김치 퓨레를 곁들인 양갈비. 한식의 맛과 파인다이닝의 섬세함이 만난 메뉴들이었죠. 첫날 보육원 아이들 앞에 음식을 내놓으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첫 스푼을 든 아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바로 이거였다는 걸. 완벽한 플레이팅이나 미슐랭 스타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 말이에요. 그러나 보육원에서의 첫 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잠시 레스토랑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장 웨이가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레스토랑 주방에서 무허가 봉사활동용 음식을 만들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스티브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이미 장 웨이는 증거라며 사진들을 준비해뒀더군요. 클레어, 당신이 얼마나 위생 기준을 무시했는지 봐요. 여기 절단면이 달라진 도마. 한식 재료들을 프렌치 주방에 들여온 것도 모자라. 교차 오염의 위험까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위생 점검에서 문제가 되면 레스토랑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수연 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 셰프님,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작업했는지 CCTV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별도의 도마와 칼을 소독하고 작업 시간도 완전히 분리했다는 걸. 스티브는 CCTV를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장 웨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SNS에 저희 레스토랑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장 웨이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그는 중국 베이징의 유명 레스토랑 총괄 셰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음식 위생 문제로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온 거였죠. 그래서 위생 문제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보육원 아이들과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특히 15살 제시카가 기억에 남네요. 처음엔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가 김치를 만드는 걸 유심히 보더니 다가왔어요. 저도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지. 여기 앉을래? 그날 제시카와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도 저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고 해요. 김치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제시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언니, 음식을 만들 때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아마도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걸 알기 때문일 거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뒤로 제시카는 주방 도우미를 자처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주방은 어느새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놀라웠던 건 요리를 배우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였어요. 한편 레스토랑에서는 동료들이 하나둘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파티시에 잭은 한국 디저트를 연구해서 흑임자 크렘 브릴레를 만들었고 소스 담당 마르코는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죠. 심지어 피에르는 자신의 와인 컬렉션에서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장 웨이가 갑자기 보육원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무언가 문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제시카가 처음으로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게 됐죠. 이 맛은. 장 웨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할머니가 어릴 적 끓여주시던 음식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의 할머니는 한식당에서 오래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클레어,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음식은 누군가의 추억이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장 웨이도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웠던 한식에 대한 여러 지식들은 한식과 파인다이닝을 접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특히 발효식품을 다루는 비법은 정말 대단했어요.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레스토랑 직원들이 돌아가며 보육원을 찾았고 각자의 레시피를 공유하며 더 나은 메뉴를 개발했죠. 아이들은 우리의 든든한 시식 평가단이 되어줬고요. 어느새 보육원 주방은 작은 요리 학교가 되어 있었어요. 제시카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요리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장 웨이는 중국어로 한식은 사랑이다라고 칠판에 써놓고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특별한 디너 파티를 열었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레스토랑 직원들이 함께 만든 희망의 만찬이었죠. 그날 만든 퓨전 한식 코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메뉴였답니다. 첫 번째 코스인 추억의 콘소메는 미역국을 재해석한 요리였죠. 미역의 깊은 감칠맛을 프렌치 스타일로 농축시키고 그 위에 푸아그라를 올려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수연 언니는 이걸 보고 울컥하시더라고요. 클레어, 너는 정말 대단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하다니. 두 번째 코스 사계절 김치가드는 장 웨이와 함께 개발한 메뉴예요. 4가지 다른 숙성도의 김치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죠. 생김치는 샐러드로, 숙성된 김치는 퓨레로. 거기에 장 웨이가 중국의 발효 기법을 더해서 깊이를 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인 코스인 고향으로 가는 길은 제 인생을 담은 요리였어요. 72시간 동안 된장에 절인 한우 안심을 수비드 공법으로 조리하고 그 위에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담근 김치를 갈아서 만든 소스를 올렸죠. 마치 제가 찾아온 긴 여정을 한 접시에 담은 것 같았어요. 그 후 우리의 희망의 만찬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날 손님으로 오셨던 뉴욕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가 우리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일주일 뒤 대형 기사가 실렸거든요. 프렌치의 품격과 한식의 따뜻함이 만나다 마이너스 뉴욕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특별한 이야기. 기사는 우리가 만든 코스 요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했고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CNN까지 우리 레스토랑을 찾아왔으니까요. 특히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에 관심이 집중됐죠. 제시카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여기 제 가족이 있거든요.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가족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식은 하나의 예술이자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 김치를 보세요. 한 포기의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절이고 양념하고 발효시키는 과정. 거기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발효식품이에요.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발효식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죠.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지혜가 된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특히 감동받은 건 손맛이라는 개념이에요.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알아요. 음식은 결국 마음이라는 걸요. 사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접해봤어요. 하지만 한식만큼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음식은 없었어요. 발효 과정의 과학적 정확성, 오방색을 고려한 플레이팅의 미학, 그리고 모든 과정에 담긴 정성. 이건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이에요. 저희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은 늘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을 궁금해하죠. 그리고 한식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특히 나눔의 문화. 김장 김치를 담글 때 이웃과 나누는 문화라든가 제사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식은 분명 세계 최고의 음식 문화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증인이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레스토랑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솔직히 걱정됐죠. 제가 한 일이 레스토랑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클레어, 자네를 수석 셰프로 승진시키고 싶네. 새로운 코리안 퓨전 코스를 정식 메뉴로 채택하겠어. 믿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보육원 프로그램을 레스토랑의 공식 CSR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주방과 더 많은 지원.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연 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내가 진정한 요리사가 된 것 같아. 장 웨이도 활짝 웃으며 축하해줬죠. 이제 당신을 진정한 셰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축하 파티였죠. 제시카가 처음으로 혼자 만든 김치찌개, 다른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음식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미슐랭 스타였어요. 특히 12살 토미가 건넨 편지는 아직도 제 책상에 고이 모셔두고 있답니다. 클레어 언니는 마법사예요. 음식으로 우리의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주니까요. 저도 나중에 언니 같은 마법사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레스토랑에는 매주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한식으로 표현된 저희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맛보기 위해서요. 파인다이닝은 여전히 고급스럽지만 그 안에 담긴 한식의 정성,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수연 언니는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클레어, 넌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걸 만들어냈어. 맞아요. 저는 한국 음식에서 발견한 정성이라는 가치를 제 방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토록 찾던 가족을 만났어요. 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음식이라는 특별한 매개체로 연결된 우리만의 가족을.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육원에 들러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가끔은 장 웨이가 중국 요리를, 수연 언니가 한식을, 그리고 제가 프렌치를 가르쳐주며 특별한 요리 수업을 열죠.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답니다. 전국의 보육원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음식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저의 다음 목표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를 보지 않았다면, 한국 음식을 깊이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해요.
27년 동안 가족을 몰랐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게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언니, 나도 이제 김치 담그는 거 자신 있어요. 클레어쌤, 오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하죠. 우리 보육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보육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수연 언니는 늘 말씀하시곤 해요. 한국 음식의 위대함은 정성에 있어. 맛있는 음식이 전부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걸 거야. 저는 그 말에 정말 동감해요. 한국의 음식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거든요. 김치 한 포기를 담그더라도 며칠에 걸쳐 정성껏 준비하고 항상 누군가와 나누려 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고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발효 음식이 주는 깊은 맛. 그건 마치 시간이 주는 지혜 같아요. 된장, 간장, 김치.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을 가졌죠.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힘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우리의 코리안 파인다이닝 코스를 맛보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예요.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는다고 하시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장 웨이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발효의 과학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알고 싶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어요. 한식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식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음식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한국 음식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단순한 요리를 넘어 마음을 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제가 바로 그 증인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해요. 거의 한국어로 된 기도문이죠. 그 마지막은 늘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이죠.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 오신 모든 분들께, 흑백 요리사를 통해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저녁 식사에도 따뜻한 한식의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흑백 요리사와 한식이 주인공 클레어에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었네요.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훈훈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